자, 최근에 정부의 또 정책이 또 다양하게 또 발표가 됐었죠. 그걸 네. 보면서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 어떤 기조로 가려는 건가 나름 예측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또 대출을 60%까지 축소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대체 김 사부님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 조절하는 거죠, 정부가.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너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빨리 서둘러서 대출도 좀 풀고 어차피 금리 올라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금리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올라간 금리를 이용해서 뭘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의외로 2030들이 막 반응을 하더란 말이죠. 네. 그래서 막 하니까는 어라 이거 과열되겠네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당연히 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결국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대출을 축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또 과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정책 금융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것이 집값을 올린다고 해서 대출을 축소하는 건데 사실상 그러면 김 사부님 보시기에는 이전에 풀렸던 그런 정책들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어쩔 수 없었던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네. 볼 때는 좀 적절하게 잘했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는 너무 금리가 올라가서 너무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그 이상으로 떨어지지는 않게 막을 필요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출도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2주택부터는 대출이 안 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풀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잘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한 30% 정도에서 멈추게 만든 요소가 됐기 때문에 적절히 잘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예. 그러면 사실 그 DSR 규제까지 피하면서 50년 만기 대출 네, 푸는 거 예,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도 50년 만기 대출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DSR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소득 없이 그냥 부동산에 이제 그 거품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갑자기 없앨 수는 없고 완화는 시켜야 되겠고 하는 뭐 무슨 방법이 있지 그러면 연수를 늘리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된 거죠. 연수를 늘려주면 자연스럽게 이제 완화되는 효과가 누려지는구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다가 이제 그럼 막 과열되는 건 쭉 줄이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여기에 이어서 전세자금 대출도 DSR을 적용을 시킨다고 하는데 네. 전세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세도 역전세가 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잖아요. 네. 이거 다 어떡하란 말이냐. 대출도 안 해주고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 또 전세 수요자들을 좀 이렇게 부추길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세 수요가 막 달라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건 당연히 또 전세 대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롭게 생겼던 희한한 현상인데 의외로 전세 대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대출이 아니에요. 한 2018년 이 정도에 나왔나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가요? 그 전에까지는 전세 대출이라는 걸 해주긴 했으나 되게 어렵게 해주고 잘 웬만해서 안 해줬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전세 대출이라고 나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줘 버렸는데 그게 뭐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전세 대출을 쉽게 해주니까 전세입자들이 주인이 원하는 금액을 빨리 쫓아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인과 전세입자는 항상 이렇게 상극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은 당연히 높게 놓고 싶고 네. 전세입자는 무조건 낮게 들어가고 싶고. 항상 이렇게 네. 되는 건데 그 둘이 이제 팽팽하게 이 힘을 겨루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주인이 지면은 가격이 낮아지는 거고 네. 세입자가 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입주장 같은 데서는 주인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다 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입자가 구하기 어려우니까 세입자한테 다 맞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2019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세입자들이 다 쫓아와. 주인이 원하는 금액에. 그게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막 이렇게 싸우다가 은행 알아봤더니 전세들이 쉽게 해주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럼 뭐 따질 거 뭐 있어 그냥 하고 빨리 그냥 들어가자. 그 이자 뭐 한 5만 원 더 내는 건데 그냥 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풀어주면 당연히 전세입자들이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거를 좀 빨리 쫓아갈 가능성이 있고 그 얘기는 결국 전세가를 올리는 효과가 보여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은 기대하고 이 DSR을 전세자금 그렇죠. 대출 제도도 풀어줬던 거죠. 풀어주는 그랬더니 또 전세가 오르니까 알아? 이것도 좀 조절을 해야 되겠네. 너무 오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전세에서 네. 월세로 가는 수요가 혹시 많아지게 될까요? 이 규제를 또 강하게 하면은?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예전에 비하면 월세가 수요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 예, 그리고 또 대출이 과거에 비해서 좀 용이해졌다 보니까 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뭘 할 수가, 그러니까는 전세를 내주거나 이럴 수가 있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주인이 대출 받으면 월세 입자밖에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세 물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월세 수요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더 유리해요. 어쨌거나. 예, 왜냐면 돈이 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월세로 확 수요가 몰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신용대출까지 얹어가지고 영끌로 집을 매수를 했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집을 사실 봤었거든요. 뭔가 물어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1억이 있으면은 얼마를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너나위님이 잃지 않을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딱 이 가격대구나. 내가 여기도 갈 수 있구나. 여긴 못 가는 줄 알았는데 나도 여기 살 수 있었구나. 부동산은 되게 막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해서 지금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막상 내가 결혼을 해야 될 때 하시는 분들 보면 더 고민이 깊어지시고 내가 미리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봤어가지고 언젠가 꼭 할 일이니까 내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지 않나. 너나위 님도 내 집 마련으로도 충분히 내 자산을 키울 수 있다 라는 희망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이것도 또 하나의 재테크가 될 수 있고 고민하기보다는 훨씬 도움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는 최근에 대출을 받지는 않았는데 아마 지금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나 좀 고금리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대출이 또 갑자기 막히게 된다 이러면 좀 막막할 것 같아요. 이게 네.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되고 또 개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당연히 대출이 막히게 되면 이전에 기준이 있잖아요. 네. 아, 내가 이 정도를 대출 받아서 이렇게 집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좀 한마디로 꿈이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준을 좀 낮출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당분간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약세장 중에서도 조정기예요, 사실. 그런데 이런 조정기는 한 내년 한 상반기쯤 풀릴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쯤 풀려지면, 그러니까 풀려지는 게 결국은 정부가 이제 손을 쓸 수가 있고, 예. 아니면은 이제 사람이 적응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일이 내년 상반기쯤 그러니까 내년 제가 볼 때는 한 3월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쯤 되면은 조금 전세도 상승하고 또 매가도 다시 상승하고 하는 일이 좀 벌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생각한 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좀 어렵고 내년에 정부가 어떤 손을 쓸 것인가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이 좋겠다. 지금 상황은 조금 힘들지만 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지켜보는 기간 자체가 우리 김사부님이 얘기해 주신 기간 자체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24년 상반기 것도 3월 네. 정도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 집 마련 같은 경우는 좀 예측을 해 주신 대로 내년 한 상반기의 분위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좋겠네요. 네, 예, 그렇죠. 아니, 대출을 많이 생각하는 네, 사람이다라면, 맞아요. 네. 예,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다시 되묻고 싶어요. 예, 뭐냐면, 꼭 내 집을 마련하셔야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이건 패러다임이 바뀌는 문제이긴 한데요. 네.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 내 집 마련. 이 가장 큰 목적일 거다라고 당연히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이 사실 일종의 약간 함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많은 대중들이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오히려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은 이게 소유하는 거지만 유일한 투자 자산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차를 사는 것과 네. 차를 사는 건 내가 필요하고 좋아서 기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 가방을 사는 거라든지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집도 네.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비극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유일하게 투자 자산이다. 다시 말해서 투자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예.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지고 어떤 대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린 거다. 그게 본인의 취향만 내세워서 사면은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약세장에 내 집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약세장이라는 건 투자성 있는 대상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내 집 마련에 꽂히면 어떻겠어요? 투자성이 없는 거를 자꾸 손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남는 건 후회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차라리 투자성 있는 거를 내가 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내 집 마련을 좀 미루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내 집 마련의 그 의미에 좀 함정이 있다. 뭔가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약세 시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김 사부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이클일 때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이클이랑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네. 어떤 사이클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어떤 사이클이든 간에 투자성 있는 거를 산다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성 있는 자산을 키운 다음에 내 집이랑 바꿀 수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내 집과 투자성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교환할 수 있을 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본인이 비교적 그래도 사는데 불편하지 않은 지역에서 살면서 계속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투자 자산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걔가 성장을 더 많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다른 돈을 모아서도 그 성장한 애랑 걔를 팔아서 합쳐서 내가 원하는 성장성도 있고 내 집도 되는 이런 걸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렇죠. 그런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집 마련하는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것보다는 자산이라는 걸 일단 이해하고 투자 자산이니까 내 돈으로 투자 자산을 살 수 없다면 네. 투자 자산만 사놓자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아무래도 내 집이란 단어에 조금 함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을 놓치고 이게 어떻게 네. 보면은 투자성 있는 자산을 구입하는 건데 내 집에만 이렇게 함몰이 되다 네, 보니까 네, 네. 오히려 또 그렇습니다. 선택을 잘못할 수 네, 있다는 그렇죠.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매매를 할 때 혹은 뭐 전세를 또 구할 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져만 갈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아파트를 살까 말까, 뭐 전세를 어떻게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지금 현 시장에 맞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내 집을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 내 집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성이 있는 대상, 약세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할지 안 할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어렵긴 하죠.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보통 맞아요. 공부를 안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모르죠. 이제 그게 그 대상이 이 대상이 그 대상이 맞아?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과거 사례들도 자꾸 보면서, 네.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렇게 약세장일 때도 오르는 것들이 계속 올랐다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뭐 반포자이라든지 뭐 도곡렉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아우 그 너무 비싼 얘기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부자들만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이 아니에요. 또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게 좀 더 이제 세월이 지나면 특별해져 버렸죠. 그렇죠. 지금 이제 강남이라는 곳이 예전에 비해서 더 특별해졌거든요. 지금 생각으로 자꾸 옛날을 봐서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뭐 굳이 그런 사례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좀 뭐 그냥 뭐 중산층도 다 살 수 있는 수도권이라는 네. 곳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강남같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성이 있는 대상은 어느 범위까지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집 마련까지 딱 맞아떨어지면 당장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안 맞았다 하면은 약간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투자성이 있는 대상으로서 물건을 보는 눈을 키우는 법을 이 시기에 한번 잘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